한때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일본에서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까지 흔들릴 만큼 쌀이 부족해진 지금 그 해결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단 하나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쌀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식품 유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서 국제무역과 식품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캐나다의 식품 유통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식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계속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오기 전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와 걸어가는 길에 항상 들르는 작은 밥집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는데 주인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쌀 가격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더 이상 기존 가격으로는 장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자 정체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쌀 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저에게도 쌀은 특별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본계 캐나다인이셨고 아버지는 프랑스계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의 뿌리를 잊지 말라며 일본 음식을 자주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밥은 몇 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저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가족의 추억과 연결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쌀 생산량이 기후변화로 인해 급감했고 이로 인해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이미 대책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급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였기에 쌀 가격 상승은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쌀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며 제가 아시아 지역 식품 유통 전문가이니 이번 일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오게 된 이유도 아시아의 식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식품과학을 공부하며 아시아의 쌀 문화에 매료되었고 졸업 후에는 아시아 식품을 캐나다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본 회사의 헤드헌팅 제안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품종과 비슷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우연히 방문했던 한국의 시골 마을이 생각났습니다. 일본으로 오기 전 잠시 들렀던 한국에서 맛보았던 밥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해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해남은 한국 땅끝마을로 불리는 곳으로 기름진 땅과 깨끗한 물로 유명한 쌀 생산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바로 전라남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과 넓은 들판,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노는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해남에 도착하니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민박집을 찾아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박집 창문을 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논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안개가 살짝 깔린 논은 마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온 느낌이었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는데 갓 지은 흰 쌀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한 숟가락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죠. 캐나다에서도 일본에서도 맛보지 못한 밥맛이었어요. 할머니께 이 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었더니 바로 이 마을에서 재배한 것이라고 하셨네요. 아침을 마치고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김영수 센터장님을 만나 해남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김 센터장님은 해남쌀의 특별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답니다.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풍을 맞고 자라는 쌀이 특별하다고 해요. 또한 청정 지역의 맑은 물과 기름진 토양이 만나 최고의 쌀이 생산된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김 센터장님의 안내로 몇몇 농가를 방문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박종철 농부의 논이었답니다. 박 농부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쌀농사를 지어왔다고 해요. 그분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쌀 이야기를 할 때의 눈빛은 마치 아이처럼 반짝였죠. 박 농부는 저에게 논을 직접 걸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신발을 벗고 논에 들어서니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이상하게 편안했답니다. 박 농부는 유기농법으로 쌀을 재배한다고 했어요.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소화하고 오리와 우렁이를 이용해 벌레를 잡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은 수확량은 줄어들지만 쌀의 품질은 훨씬 뛰어나다고 했죠. 박 농부의 말씀을 들으며 이곳 농부들의 쌀에 대한 자부심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마을의 쌀 도정 공장이었답니다. 이곳에서는 수확한 쌀을 도정하고 포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죠. 공장장인 이승우 씨는 해남 쌀의 품질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쌀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치며 최상급 쌀만 선별해 포장한다고 하네요. 특히 해남의 대표 브랜드인 땅끝 햇살쌀은 최고 등급의 쌀만 사용한다고 했답니다. 이승우 씨는 저에게 방금 도정한 쌀을 한 줌 건네주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쌀알을 살펴보니 윤기가 흐르고 형태도 고르게 잘 갖추어져 있었죠. 일본의 고시이카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이승우 씨는 쌀맛의 비결은 도정 직후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진공 포장 기술로 그 맛을 오래 보존한다고 설명해 주셨네요.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초대받았답니다. 이곳 주민들은 외국인인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밥과 함께 나온 다양한 반찬들이 모두 맛있었지만 역시 가장 인상적인 건 밥이었어요. 주민들은 해남 쌀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일본의 쌀 시장 상황과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마을 이장님인 최동훈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하셨어요. 일본에 해남 쌀을 수출할 수 있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최근 몇 년간 고령화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면 젊은이들이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였답니다.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이곳에서 보낸 하루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쌀 한 톨에 담긴 농부들의 정성과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남군청을 방문했어요. 농업정책과 이민호 과장님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군청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로비에는 해남의 역사와 농업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과장님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해남 쌀의 현황과 수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 과장님은 해남 쌀이 이미 국내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량이지만 미국과 홍콩 등지로 수출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일본은 쌀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아직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가 일본 쌀 시장의 현재 위기 상황을 설명하자 이 과장님은 매우 관심을 보이셨죠. 이번 기회가 해남쌀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셨어요. 회의를 마친 후 이 과장님의 소개로 해남군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했답니다. 조합장인 장성민 씨는 해남쌀의 품질 관리와 유통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특히 일본 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쌀은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와 검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장 조합장은 샘플용 쌀 몇 포대를 준비해 두었더군요.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서 회사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였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 조합장은 저를 지역 식당으로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농협 이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식당에서 나온 밥도 역시 맛있었답니다. 이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해남쌀로 지은 밥이었어요. 식사 중에 이사 중 한 분이 일본의 쌀 유통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셨죠. 저는 일본의 쌀 유통 구조와 가격 책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오후에는 장 조합장의 안내로 쌀 저장 창고와 포장 시설을 둘러보았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는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검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쌀의 모양, 크기, 수분 함량, 백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 품질을 평가한다고 했답니다. 검사원인 김미영 씨는 저에게 쌀 품질 검사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고에서는 이미 포장된 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장 조합장은 이 쌀들이 주로 국내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납품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해남쌀은 이미 국내에서 프리미엄 쌀로 인정받고 있었고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장 조합장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장 조합장의 아내인 송혜진 씨는 직접 농사지은 쌀로 여러 가지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의 가정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답니다. 식사 후 장 조합장과 텃밭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뛰어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자신이 기른 작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고 나누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남쌀을 소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가치를 나누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남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규모 쌀 농장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농법과 전통적인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한 이곳은 해남쌀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었죠. 농장 주인인 정호진 씨는 40대 초반의 젊은 농부였어요. 그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았다고 하네요. 정 씨는 드론을 이용한 파종과 병충해 관리, IoT 기술을 활용한 수확량 예측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토양 관리나 벼의 생육, 환경 유지 등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 농법을 고수한다고 했어요. 이런 융합 농법 덕분에 그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질과 수확량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죠. 정 씨의 안내로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그는 한국 농업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고령화, 기후변화, 젊은 세대의 농업, 기피 현상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농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죠.
특히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한국 쌀의 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농장 투어를 마친 후 정 씨는 저를 그의 실험실로 안내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쌀 품종 개량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 시장을 겨냥해 일본의 고시이카리와 비슷한 식감을 가지면서도 해남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라고 했죠. 저는 그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이런 생산자들이 있기에 해남 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의 농장 뒤편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정자였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끝없이 펼쳐진 논과 그 뒤로 보이는 바다, 그리고 먼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 씨는 조금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죠. 일본 시장에 해남쌀이 진출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일본의 쌀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한 장벽이 높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제가 맛본 해남쌀의 품질이라면 일본 소비자들도 분명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정 씨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그는 이미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언젠가 직접 일본에 가서 자신의 쌀을 소개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그의 열정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최선을 다해 해남 쌀의 가치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오후에는 해남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죠. 해남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정성껏 가꾸는 쌀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동료인 스즈키 요코에게 연락했어요. 요코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일하다가 우리 회사로 옮겨온 전문가로 쌀 수입 관련 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제가 해남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요코에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해남 쌀의 품질과 농부들의 열정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답니다. 요코는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며 일본의 쌀 수입 규제와 시장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쿼터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행정적 장벽과 품질 검증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수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죠. 요코는 해남 쌀 샘플을 일본의 식품 연구소에 보내 공식 품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며 이번 여행이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고 풍성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쌀 공급처를 찾기 위한 출장이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잇는 다리를 놓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장님께 해남 쌀 수입에 대한 제안을 할 계획이었죠. 이 일이 성공한다면 일본의 쌀 위기도 해결하고 해남 농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해남 쌀 샘플은 회사 내 식품연구팀의 검사를 통과했고 사장님도 그 품질에 매우 만족하셨죠. 해남 쌀 수입에 관한 제안서가 승인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일본 최대 쌀 유통기업인 니온코메의 사장 타카하시 켄지가 우리 회사를 찾아온 것이었죠. 타카하시 사장은 일본 쌀 유통업계의 거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우리 사장님과의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고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었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타카하시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죠. 타카하시는 한국산 쌀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니온 코메와의 제휴를 통해 일본 국내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사장님은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타카하시의 제안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쌀 가격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무엇보다 해남 농부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 의견에 동의한다며 해남 쌀 수입 계획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다음 날 타카하시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그는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도쿄 중심가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 만난 타카하시는 처음과 달리 매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죠. 식사를 하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가족은 3대에 걸쳐 쌀 사업을 해왔고 일본 쌀 농업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외국산 쌀 수입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답니다. 해남 농부들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쌀의 품질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쌀 농업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서로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죠.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타카하시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한국 쌀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소비자들이 외국산 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죠. 저는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해남쌀로 지은 밥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시식하게 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죠. 타카하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승낙했어요. 우리는 다음 주 주말에 도쿄 시내 백화점에서 시식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그는 시식회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해남쌀을 준비하기로 했죠. 만약 소비자 반응이 좋다면 그도 우리의 해남쌀 수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사로 돌아와 바로 해남 농협에 연락했어요. 장성민 조합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식회용 최고 품질의 쌀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장 조합장은 흔쾌히 동의하며 해남의 대표 쌀인 땅끝 햇쌀의 최상품을 특별 가공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또한 시식회에 쓸 전통 항아리와 한국 방식의 밥솥도 보내주겠다고 했죠. 시식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일본 언론에서는 쌀 가격 상승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특히 일부 식당들이 밥값을 올리거나 밥 공기 크기를 줄인다는 소식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대안이 있다면 소비자들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답니다. 시식회 이틀 전 한국에서 특별 택배로 쌀이 도착했어요. 장 조합장은 편지와 함께 해남 농부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보내주었죠. 그것은 해남 갯벌에서 채취한 천일염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아찌였어요. 편지에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해남 쌀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시식회 전날 저는 집에서 해남 쌀로 밥을 지어보았어요. 장 조합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쌀을 씻고 적절한 시간 동안 물에 불린 후 밥을 지었죠. 밥이 완성되자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니 해남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답니다. 고소하면서도 깔끔한 맛, 적당히 찰진 식감,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 밤 저는 타카하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시식회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타카하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식회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해남쌀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전화를 끊으며 내일의 시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의 음식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식회 당일 아침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타카하시와 그의 직원들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행사장은 백화점 식품관 중앙에 마련되었고 전통 일본 주방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타카하시는 저를 보자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했답니다. 그는 예상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온다고 말했죠. 아마도 최근 쌀 가격 상승 문제로 이 행사가 뉴스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항아리와 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해남 농협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참고해 전통 방식대로 쌀을 씻고 불리는 과정을 보여주기로 했죠. 요리사 3명도 도착했어요. 한 명은 한국에서 초빙한 한식 전문 요리사였고 다른 2명은 일본의 유명 쌀 요리 전문가였답니다. 세 요리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해남 쌀을 활용한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었어요. 백화점이 문을 열자 곧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고 시식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사장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답니다. 정오가 되자 타카하시가 간단한 환영사로 행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최근 일본의 쌀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특별히 한국 해남의 쌀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를 초대해 해남 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해남을 방문했던 경험과 그곳에서 만난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해남 쌀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특히 해남의 땅끝 위치,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 그리고 농부들의 정성과 자부심에 대해 강조했어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죠. 제 설명이 끝나자 요리사들이 본격적인 시연을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사는 전통 방식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일본 요리사들은 해남 쌀로 초밥과 리조또를 만들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요리사들은 해남 쌀의 특성에 대해 전문가적인 견해를 나누었어요. 일본 요리사 중 한 명은 해남 쌀이 일본의 고시이카리와 다르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죠. 특히 초밥을 만들었을 때 적당한 찰기와 단맛이 돋보인다고 했어요. 요리가 완성되자 본격적인 시식이 시작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각 요리를 맛본 후에는 평가 카드를 작성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맛본 후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한 노년의 신사가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그분은 오랫동안 쌀 도매상을 운영해온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해남 쌀이 일본 쌀과는 다르지만 매우 우수한 품질이라고 평가하셨죠. 특히 한국 쌀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완전히 깨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시식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준비한 쌀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평가 카드 결과도 매우 긍정적이었죠. 놀랍게도 참가자의 80% 이상이 해남 쌀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70%는 가격이 적절하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타카하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는 솔직히 오늘 행사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해남 쌀의 일본 유통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냐고 물었죠. 타카하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도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쌀을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시식회를 통해 해남 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 쌀 시장의 위협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날 저녁 타카하시의 초대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의 할아버지가 전쟁 후 폐허가 된 일본에서 쌀 유통업을 시작해 일본인들의 식탁을 지켜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쌀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가족의 자존심이자 일본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해남 농부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는 다음 주에 자신이 직접 해남을 방문해 농부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장성민 조합장에게 전화해 오늘의 성과를 알렸어요. 장 조합장은 매우 기뻐하며 타카하시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죠. 그들은 이미 타카하시를 위한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교류와 이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답니다. 타카하시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몇 달 전 처음 해남을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비즈니스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죠. 타카하시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해남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는 특히 한국의 쌀 농사 기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장성민 조합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는 타카하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죠. 타카하시도 준비해온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오갔답니다. 장 조합장은 우리를 위해 특별히 전통 한옥 숙소를 예약해 두었다고 했어요. 해남으로 가는 길에 타카하시는 차창 밖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특히 논이 보일 때마다 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해남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환영 만찬에 참석했어요. 군수와 지역 농업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에 타카하시를 환영했죠. 타카하시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편안해졌어요. 특히 해남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전통 한과와 막걸리에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농장 견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정호진 씨의 농장이었죠. 정 씨는 타카하시에게 자신의 융합 농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드론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방식에 타카하시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죠. 그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논에서 직접 발을 담그고 토양을 만져본 타카하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이곳의 흙이 일본의 쌀 재배지와는 다르지만 매우 비옥하고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죠. 정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해남 땅의 특별함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어요. 땅 끝마을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쌀의 맛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였답니다. 오후에는 쌀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연구소장인 김지원 박사는 해남 쌀의 품종 개량과 품질 관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셨죠. 특히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품종 개발 프로젝트에 타카하시가 큰 관심을 보였어요. 김 박사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양국의 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고 타카하시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답니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전통 풍물놀이와 함께 타카하시를 환영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타카하시도 점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을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쌀 공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였죠. 어려운 시절에도 좋은 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에 타카하시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한옥 숙소의 마루에 앉아 타카하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고 털어놓았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쌀 문화가 서로 다르면서도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타카하시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해남의 주요 쌀 생산 농가들을 더 방문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 조합장이 특별히 소개해준 청년 농부들의 협동 농장이었죠. 귀농한 젊은이들이 모여 새로운 농업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유기농 쌀 재배와 함께 관광농업, 쌀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타카하시는 청년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일본의 젊은이들도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오후에는 쌀 도정 공장과 저장 시설을 둘러보았죠. 타카하시는 전문가의 눈으로 설비와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는 해남의 쌀 가공 시설이 예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죠. 특히 유기농 인증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마지막 날 장 조합장은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해남 끝자락에 위치한 땅끝 전망대였죠.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논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답니다. 장 조합장은 이곳이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이라고 설명했어요. 타카하시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저와 장 조합장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했죠. 그는 해남 쌀의 일본 수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쌀 농부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농부들이 서로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함께 미래의 쌀 농업을 발전시키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죠. 장 조합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타카하시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날 저녁 해남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타카하시는 공식적으로 해남 쌀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그는 처음에는 한국 쌀 수입에 반대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해남 쌀의 품질과 농부들의 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장 조합장과 해남 농부들은 기쁨의 박수를 보냈고 우리는 모두 함께 축하의 건배를 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달 전 우연히 본 해남 쌀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두 나라의 사람들을 잇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죠. 계약 체결 후 한참 이후. 오늘은 도쿄에서 한일 쌀 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죠. 작년 해남 방문 이후 타카하시가 제안한 교류 프로그램이 실현된 것이었어요. 축제장인 도쿄 중심부의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음식 부스, 쌀 요리 시연장, 농업기술 전시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축제의 중심에는 특별히 마련된 해남관이 있었어요. 해남에서 온 20명의 농부들이 직접 해남 쌀과 쌀 가공품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정호진 씨와 청년 농부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 직접 일본 손님들에게 해남 쌀을 설명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인기 있던 것은 쌀로 만든 한과와 막걸리 시음 코너였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처음 맛보는 한국의 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제가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장성민 조합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2~1년 동안 해남 쌀의 일본 수출이 크게 성장했다며 기뻐했죠.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본 전역의 고급 슈퍼마켓과 백화점에서 해남 쌀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타카하시의 유통망 덕분에 땅끝 햇살이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 프리미엄 수입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했죠. 축제 중앙 무대에서는 개막식이 시작되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농림부 관계자들,
양국 농협 대표들, 그리고 타카하시와 장 조합장이 함께 단상에 올랐죠. 타카하시는 환영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해남 쌀 수입은 일본의 쌀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협력이 양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장 조합장의 연설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해남 농부들의 정성과 자부심,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했죠. 특히 이번 경험을 통해 해남의 농업이 더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일본의 세심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국제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과정에서 해남 쌀의 품질과 생산 방식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개막식 이후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지난 1년간 진행된 한일 농부 교류 프로그램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죠. 영상에는 해남 농부들이 일본의 쌀 농장을 방문해 일본의 정밀 농업 기술을 배우는 모습, 일본 농부들이 해남을 방문해 전통 농법을 체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저는 특별히 마련된 쌀 연구 포럼에 참석했어요. 양국의 농업 연구자들이 모여 쌀 품종 개량, 기후 변화 대응, 유기농 재배 기술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해남쌀 연구소의 김지원 박사와 일본의 저명한 농업 연구자인 야마모토 교수가 공동 연구한 한일 쌀 품종 융합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았어요. 두 나라의 우수한 쌀 품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품종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죠. 오후에는 청년 농부 포럼이 열렸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 농부들이 모여 자신들의 도전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해남의 청년 농부들은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청년 농부들은 전통 농업의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적인 시도들을 소개했죠.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고 미래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열린 한일 쌀 요리 경연대회였답니다. 양국의 유명 셰프들이 해남 쌀과 일본 쌀을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죠. 전통 요리부터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가 소개되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저는 모든 요리를 맛보는 행운을 누렸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셰프와 일본 셰프가 함께 만든 화합의 밥상이었어요. 두 나라의 쌀을 섞어 지은 밥과 양국의 대표 반찬을 조화롭게 구성한 요리였답니다. 경연대회가 끝난 후 타카하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지난 1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문화 교류와 우정으로 발전했다고요. 타카하시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그것은 그의 고향 니가타에서 대대로 내려온 가족 소유의 귀중한 쌀 항아리였죠. 오랜 역사가 담긴 그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축제의 마지막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쌀의 축제였답니다. 한국의 풍물놀이와 일본의 전통 축제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고 관객들은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했어요. 공연장 한쪽에 마련된 대형 솥에서는 해남 쌀과 일본 쌀을 섞어 지은 밥이 나눠졌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 밥을 받아 함께 나눠 먹으며 축제의 마지막을 즐겼어요. 축제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해남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쌀 공급처를 찾기 위한 출장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해남 농부들과의 만남, 타카하시와의 협력, 그리고 두 나라의 쌀 문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내일 아침 저는 해남 농부들과 함께 일본 농촌 마을로 투어를 떠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일본 농촌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소개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에요. 이제 해남은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된 소중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두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를 잇는 큰 다리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다리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로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쌀 한 톨의 진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